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날 축복받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영신을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신아, 영신아, 어디 있어? 정호의 절규하는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행복했던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신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988년 9월 17일 서울 전체가 축제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온 나라가 세계인들의 시선을 받으며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도 또 다른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차려입은 정호가 먼저 입장했어요. 28살의 정호는 시중은행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떨린다. 정말 떨려. 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제단 앞에 섰습니다. 곧이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신이 나타났어요. 25살의 영신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긴 베일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예식장에 모인 하객들은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거든요. 영신의 어머니는 맨 앞자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정호의 부모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영신의 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영신이 정호 옆에 서자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례자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축복의 말을 전했어요. 신랑 정호 씨와 신부 영신 씨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3년간의 아름다운 연애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호와 영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영신의 눈에는 수줍음과 함께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서약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정호가 먼저 서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나 정호는 영신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보호하며 존경할 것을 하늘 앞에 맹세합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영신의 차례였어요. 영신이 서약서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영신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있었던 거죠. 영신아, 왜 그래?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남자를 계속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신부님, 괜찮으신가요? 주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영신이 서약서 낭독을 마치고 반지 교환 순서가 왔습니다. 정호가 영신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려는 순간 영신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괜찮아? 많이 긴장했나? 정호가 속삭이듯 물었지만
영신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은 하지 않았어요. 겨우 반지 교환을 마치고 키스를 나누는 순서가 왔습니다. 하지만 영신은 여전히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됐어요. 신랑 신부는 단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영신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숨어 있었어요. 자, 이제 신랑 신부 단독 사진을 찍겠습니다. 사진사의 말에 따라 정우와 영신이 포즈를 취했어요. 하지만 영신의 시선은 계속해서 예식장 뒤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쪽 보세요. 사진사가 몇 번 말해도 영신은 제대로 카메라를 보지 않았어요. 정우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하객들과의 인사 시간이 됐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신아, 정말 예뻐.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언니. 영신은 겨우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인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영신이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응, 그래. 빨리 와. 영신이 예식장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신이가 왜 이렇게 늦지? 정호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영신의 어머니도 딸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영신이 어디 갔나? 아까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정호가 예식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영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화장실, 신부 대기실, 심지어 예식장 밖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영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안 보여요. 정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놀라며 영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신아, 영신아. 예식장 곳곳에서 영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결국 예식장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찾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신을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영신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예식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영신아, 영신아, 어디 있어? 정호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예식장에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영신의 어머니는 이미 눈물바다가 된 채로 딸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영신이가 어디 갔지? 분명히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정호가 영신의 어머니를 달랬지만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식장 직원들도 모두 나서서 영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건물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영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주차장은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이미 확인했는데 없어요. 그럼 옥상은요? 옥상도 다 찾아봤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영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결국 정호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고해야겠어요.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아직은 기다려봐요. 혹시 잠깐 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영신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지만 정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한 건 신고한 지 30분 후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예식장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신고자가 신랑 되시는 분이군요. 신부가 언제부터 보이지 않으셨나요?
예식 끝나고 화장실 간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1시간 반 전쯤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에 내용을 적어가며 질문을 계속했어요. 신부분이 평소에 어떤 성격이셨나요? 갑자기 사라질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영신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라고요. 정우가 격하게 말했습니다. 영신을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경찰관들은 예식장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뒤편 골목에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있네요. 경찰관이 바닥에서 하얀 장갑 한 짝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부가 끼고 있던 하얀 레이스 장갑이었어요. 이거 영신이 장갑이에요. 정우가 달려와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영신이 끼고 있던 장갑이 맞았어요. 그럼 신부분이 이쪽으로 나온 게 맞네요. 경찰관들은 장갑이 발견된 주변을 더 자세히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쓰레기통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어요. 여기 종이 조각이 있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이었어요. 하얀 편지지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 찢어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경찰관이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걸 경찰서로 가져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증거품을 수거하는 사이 하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축제였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거였습니다. 정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영신이가 금방 돌아올 거야. 친구들이 정우를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우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정우와 양가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이 어디로 간 걸까요? 영신의 어머니는 밤새 울면서 딸을 기다렸어요. 정우의 어머니도 며느리를 걱정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신이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분명 어디선가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발견된 편지 조각을 분석해 봤는데 몇 글자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영신의 어머니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안하다는 글자가 보이고요. 여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정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영신이가 자의로 떠난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조사해봐야 해요. 하지만 편지 조각으로 봐서는 영신이 스스로 어딘가로 간 것처럼 보였어요. 이 소식이 양가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바보가 된 거 아니야? 정우의 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신부가 도망간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 딸이 그럴 리 없어요. 영신의 어머니가 울면서 항변했지만 정우의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편지에 미안하다고 적혀 있겠어요? 분명 다른 남자라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양가 어머니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정우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들, 제발 그만하세요. 영신이 찾는 게 먼저예요. 하지만 이미 양가 사이에는 불신의 씨앗이 뿌려져 버렸어요. 정우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했고, 영신의 어머니는 딸이 사라진 게 정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영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단서도 부족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고 양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영신이 사라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버렸어요. 정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 오늘도 지각이네요. 은행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실했던 정호였지만 영신이 사라진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들 정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쟤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결혼식 날 신부가 도망간다는 게 보통 일이야? 분명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호의 귀에 들려왔어요. 정호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정호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퇴근길에 정호는 영신이 자주 다니던 카페 앞을 지나쳤어요. 혹시 영신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영신아, 너 어디 있어? 정호는 빈 카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영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텅 빈 신혼집을 바라봤어요. 영신과 함께 꾸며놓았던 집은 이제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언제 돌아올 거야? 정호는 영신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진 속 영신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한편 영신의 어머니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딸의 실종으로 인한 충격과 정호 집안으로부터의 원망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영신의 여동생 영미가 어머니께 죽을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영신이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어머니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딸이 왜 결혼식 날 사라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언니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영미가 어머니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신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영신의 실종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집 딸이 결혼식 날 도망갔다면서? 아이고, 그 어머니 얼굴 들고 다니겠어? 분명 다른 남자가 있었을 거야. 영신의 어머니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외출하기가 힘들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호의 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정호 인생을 망쳐놓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여보, 그래도 영신이가 무슨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호의 아버지가 말렸지만 어머니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무슨 사정이 있다고 결혼식 날 도망을 가요? 우리 정호가 그렇게 못났나? 정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밝고 성실했던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영신의 집을 찾아갔어요. 혹시 영신에 대한 새로운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호가 인사를 하자 영신의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위를 반갑게 맞을 수도 냉대할 수도 없는 미묘한 상황이었거든요. 정호야, 들어와. 거실에 앉은 정호와 영신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영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신이에 대해서 혹시 새로 알게 된 게 있으신가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신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우리 영신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영신이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애가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정호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우리 영신이는 착한 아이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영미가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가 사라진 후 영미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형부, 언니 소식 없으세요? 아니야. 아직. 정호의 대답에 영미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형부, 언니가 결혼 전에 이상한 행동 한 적 없었나요? 영미의 질문에 정호는 생각해 봤어요. 영신이 결혼 전에 무언가 달랐던 적이 있었나? 글쎄, 결혼 준비하느라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었나요? 영미가 계속 물어봤지만 정호는 별다른 걸 떠올릴 수 없었어요. 정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정호야, 참 안 됐다. 그런데 진짜 영신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었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영신이 바람을 피우고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영신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영신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영신의 옷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신아, 제발 돌아와. 내가 왜 떠났는지 이유는 묻지 않을게. 그냥 돌아오기만 해. 하지만 영신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만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2018년 영신이 사라진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28살이었던 정호는 이제 58살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호는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호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오랜 친구 성민이가 또다시 정호를 설득하려 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30년 동안 혼자 사는 게 괜찮다고. 성민이는 답답해했지만 정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영신을 기다리는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였습니다. 정호가 다니던 은행에서도 이제는 부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동료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영신의 실종 사건은 정호에게 평생의 낙인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정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혼자 사시다니. 후배 직원들은 정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정호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퇴근길에 정호는 늘 그랬듯이 영신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대학교 앞 함께 데이트했던 공원, 프로포즈했던 카페, 모든 곳이 그대로 있었지만 영신만은 없었어요. 영신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호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신혼집은 너무 크고 외로웠거든요. 한편 영신의 어머니는 이제 75살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영미가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엄마, 약 드세요. 영미가 어머니께 약을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손이 많이 떨려서 약을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신이는 언제 돌아올까? 70대가 된 지금도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영신에 대한 기억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엄마, 영신 언니는
언니는 이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영신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엄마를 두고 어디 가겠니? 영미는 어머니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제 80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딸에 대한 희망은 유일한 삶의 이유였거든요. 영미야, 엄마가 죽기 전에 꼭 영신이를 봤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간절한 말에 영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늙었어.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영신이 소식도 모르고 죽으면 어떡하지? 어머니는 자꾸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영미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영미는 정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형부, 오랜만이에요. 영미야, 어머니는 어떠시니? 많이 안 좋으세요. 치매도 오고. 그런데 언니 생각만은 계속 하세요. 정호와 영미는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둘 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형부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30년 동안.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정호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영미는 정호의 쓸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부, 정말 언니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글쎄,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영신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만약 언니가 이미 그런 말 하지 마. 정호가 영미의 말을 막았어요. 영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영미의 말에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게 변했지만 영신의 빈자리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영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영미가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사의 진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약해지셨네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미는 절망했어요. 어머니가 영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계속해서 영신을 찾았어요. 영신아, 영신아,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니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영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호도 병원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정호입니다. 정호야, 우리 영신이 봤니? 영신이 어디 있니? 어머니는 정호를 알아보고는 영신을 물어봤어요. 정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영신이는 곧 올 거예요. 정호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우리 영신이 온다고 엄마가 기다릴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영신에 대한 희망만이 어머니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신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나타나 줘. 제발. 하지만 영신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영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끝내 딸을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장례식장에는 정우와 영미,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이 모였어요.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영신이와 함께 계실 거예요. 영미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신이를 찾아드리지 못해서. 정호의 자책하는 목소리에 영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잖아요. 장례를 마치고 영미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집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형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미의 부탁에 정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영신과 관련된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는 일이었거든요. 집안을 둘러보니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벽에는 영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아직도 영신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방부터 정리할까요? 영미가 영신의 방문을 열었어요. 35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영신의 어머니가 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거였죠. 와, 정말 그대로네. 정호가 감탄하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영신이 사용하던 화장대,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 모든 것이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영미의 말에 정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영신의 옷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 옷들, 어떻게 하죠? 영미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정호도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 혹시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호와 영미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옷장 맨 뒤쪽에서 이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미가 손을 뻗어 확인해 보니 옷장 뒤편에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비밀 서랍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호가 다가와서 함께 살펴봤어요. 손을 넣어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조심히 꺼내봐. 영미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어요.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예쁜 보석함이었어요. 이거, 언니 보석함이었나? 영미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호도 영신이 이런 보석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열어볼까? 정호가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영신이 결혼식 날 차고 있던 손목시계였어요. 하얀 가죽 스트랩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였습니다. 이거 언니가 결혼식 날 차고 있던 시계잖아. 영미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호도 기억났습니다. 자신이 영신에게 선물했던 시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영신이가 차고 있었는데. 정호가 의아해하는 순간 영미가 보석함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형부, 이것 좀 봐요. 영미가 꺼낸 것은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테이프에는 진실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정호가 테이프를 받아들며 의아해했어요. 35년 전에도 카세트 테이프는 흔한 것이었지만 왜 영신의 보석함에 있는 걸까요? 진실이라고 적혀 있네. 뭔가 중요한 내용인가 봐. 영미도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카세트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카세트 플레이어 있어? 정호가 물어봤지만 영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요즘 누가 카세트를 써요. 둘은 난감해했어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는데 들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중고품 가게에 가면 있을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볼까요? 영미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근처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보자. 정우와 영미는 서둘러 전자제품 수리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둘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 테이프에는 무엇이 녹음되어 있을까요? 수리점 아저씨는 다행히 작동하는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를 찾아줬어요. 이거 오래된 거긴 한데 잘 돌아갈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정우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고 영미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정말 나올까? 영미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정우도 똑같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보자.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도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거 언니 목소리야. 영미가 소리쳤어요. 정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영신의 목소리였거든요. 영신이가 뭔가 녹음해놨구나. 둘은 숨을 죽이고 테이프에 집중했어요. 35년 만에 듣는 영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어졌을 거야. 영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우와 영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영신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언니. 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정우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테이프에서 계속해서 영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우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영신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영신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정말 죄송해요.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영신의 목소리에서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영미는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미야. 내가 못된 언니였지? 동생을 두고 혼자 떠나는 언니가 되어서. 언니. 영미가 테이프를 향해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테이프가 계속 재생되었어요. 만약 누군가 이 테이프를 듣게 된다면 제발 진실을 밝혀줘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영신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정우 오빠와 결혼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영신이 말을 멈췄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 정우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촌 형부. 민철 형부가 결혼식 전날 밤에 찾아왔어요. 영신의 말에 영미가 깜짝 놀랐어요. 민철 형부라니. 큰 고모부. 영미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민철은 영신의 사촌 언니 남편이었습니다. 영신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테이프에서 영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형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정우 오빠와 결혼하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정우와 영미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민철이 그런 협박을 했을까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형부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내가 대학생 때 찍은 사진들을. 영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사진들은
그 사진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거였어요. 형부가 몰래 찍었던 거였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부가 말했어요. 이 사진들을 정우한테 보내겠다고. 그러면 결혼이 파탄날 거라고. 영미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형부는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테이프 속 영신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갔어요. 만약 내가 말을 안 들으면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엄마한테, 영미한테, 심지어 정우 오빠한테까지. 정우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런 미친. 형부. 쉿. 영미가 정우를 말렸어요. 테이프를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부를 믿을 수도 없었지만 만약 정말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영신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에 형부와 함께 떠나기로. 그럼 언니는 자의로 간 게 아니라. 영미가 중얼거렸어요. 영신은 협박당해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우 오빠와 함께. 평범하고 조용하게. 영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요. 형부가 계속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테이프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영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영신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정우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35년 동안 영신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우 오빠,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영신의 마지막 고백에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신아. 정우가 테이프를 향해 부르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테이프가 끝나갈 즈음 영신의 목소리가 더욱 급해졌어요.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형부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녹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배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신아, 뭐 하고 있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분명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신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린 후 테이프가 끊겼어요. 지직거리는 잡음만 남았을 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와 영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부, 언니는 억울하게 끌려간 거였어요. 영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는 영신이를 의심했어. 35년 동안. 정우가 자책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영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테이프가 끝난 후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와 영미는 방금 들은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3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철. 그 사람이. 정우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철 형부가 아직 살아있나요?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벌써 35년이나 지났는데. 정우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민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영미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친척이 있을까? 큰고모. 큰고모한테 물어봐야겠어. 영미가 큰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큰고모도 민철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민철이는 10년 전쯤에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 큰고모의 말에 영미는 실망했어요.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 서울 어딘가에 혼자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 전화를 끊은 영미는 정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죠?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정호가 말했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민철을 찾아서 직접 따져봐야 했어요. 그때 영미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옛날 주소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미가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낡은 주소록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다. 주소록을 펼쳐보니 민철의 예전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30년도 더 된 정보였습니다. 이 주소로 가봐야겠어. 정호가 결심을 내렸어요. 비록 옛 주소였지만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정호와 영미는 주소록에 적힌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아파트는 노후했지만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정호와 영미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 이 아파트에 민철이라는 분 사시나요? 관리소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민철? 성은 뭐예요? 박민철이요. 아, 박민철. 그분이면 진작에 이사 가셨는데요.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역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관리소 아저씨가 조금 더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 가끔 와요. 아버지 우편물 받으러. 아들이요? 정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민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30대쯤 되는 청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우편물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리기 어렵고요. 관리소 아저씨가 난처해했어요. 정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보통 월말쯤에 오던데. 마침 이번 주가 월말이었어요. 정호와 영미는 며칠 동안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젊은 남자 하나가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인 것 같아. 정호와 영미가 그를 따라갔어요. 남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오자 정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민철 씨 아드님이신가요? 남자는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정호라고 하고 민철 씨와 아는 사이입니다. 정호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버지와 아는 분이시라고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남자는 민철의 아들 준호였어요. 30대 초반에 조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왜 찾으시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꼭 만나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세요. 준호의 말에 정호와 영미가 놀랐어요. 요양원이요? 네, 치매가 오셔서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정호는 실망했어요. 치매에 걸렸다면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정호의 간절한 부탁에 준호는 망설였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호는 영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준호는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준호도 아버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가끔 술 드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요? 영신이라는 이름을 자꾸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하다고. 자꾸. 정호와 영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철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호가 결국 동의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민철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0대 중반이 된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민철을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치매가 꽤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준호가 다시 말하자 민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정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신이 왔나? 갑자기 민철이 중얼거렸어요. 정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신이를 아세요? 정호가 물어봤지만 민철은 딴 곳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민철의 말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영신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민철은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와 영미 그리고 준호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영신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철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영신에 대한 죄책감만큼은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영신이가 누구예요? 왜 계속 미안하다고 하세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지만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켰어. 나는 정말. 민철이 갑자기 다른 말을 했어요. 정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민철은 정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서. 민철의 말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어요. 돈과 빚 때문에 무언가 어쩔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뭔가 떠올린 듯 했어요. 아, 그때.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영미가 급하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 실패해서 빚이 엄청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하고 자주 싸우셨거든요. 준호의 설명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빚 때문에 누군가에게 협박받으신 건 아닐까요? 정호가 추측해봤어요. 민철이 영신을 협박한 것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지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신아, 용서해줘. 나도 피해자였어. 민철이 또다시 중얼거렸어요.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말이 주목됐습니다. 아버지, 영신이를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호가 간절하게 물었지만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 민철의 말에 정호와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신이가 죽었다는 뜻인가요? 정호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간병사가 다가와서 민철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평소보다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평소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미가 간병사에게 물어봤어요. 가끔 영신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죽었다고 중얼거리시기도 하고, 간병사의 말에 정호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혹시 영신이 정말 죽은 건 아닐까요? 요양원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봐서는 영신 씨가,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마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정호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형부, 우리 언니는 정말. 영미도 눈물을 흘렸어요. 35년 만에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협박받아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준호가 아버지를 변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철이 영신을 협박해서 데려간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호가 물어봤지만 준호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만났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결국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민철의 치매는 심각했고 다른 단서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와 영미는 영신의 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카세트 테이프와 영신의 사진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영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신이가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정호도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신이를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형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영신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정호는 막막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영신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억울하게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영미의 말에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영신의 사진과 카세트 테이프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바라봤어요. 35년 전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 속 영신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신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어. 정호는 영신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와 가족들을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였구나.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5년 동안 너를 원망했던 내가.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틀어봤어요. 영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 오빠,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신아. 정우가 테이프를 향해 대답했어요. 영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영신은 끝까지 정호와 가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요. 정호는 영신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영신아,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